2026년 2월 2일 오늘 아시아 시장이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아주 시스템적인 충격이었죠. 지금부터 이 충격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국 시장의 냉정한 숫자부터 보시죠.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무려 5.26%나 급락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명백한 패닉의 신호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코스피 200 선물은 무려 6.34%나 폭락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현금이 말라붙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충격파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기술주 중심인 항생테크 지수 역시 3% 넘게 주저앉으면서 이 공포가 얼마나 빠르게 번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는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한국 코스피부터 홍콩 항생,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까지 주요 시장 모두가 그야말로 파랗게 줄렸죠. 자, 지금부터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혼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블랙 먼데이 시장 붕괴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시장의 이중 충격은 무엇이었나? 셋째, 왜 중국과 홍콩까지 흔들렸는가? 넷째, 2월 시장 전망과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짜야 하는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폭락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시장부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은요, 동시에 2가지 거대한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쇼크입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출에 일방적으로 25% 관세를 매긴 건데요. 이건 뭐 한국 수출 경제의 심장을 그대로 겨눈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 쇼크. 매파,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진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지난 몇 년간 시장을 떠받치던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뒤크적 전환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모두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게임의 룰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을 말해요. 한국은 안전한 수출 기지다라는 믿음이 미국의 관세 장벽 앞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깨져버린 거죠.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다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오투자라는 개념을 더하면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썰물이 빠져봐야 누가 벌거벗고 수용했는지 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난 몇 년간의 저금리라는 밀물 덕분에 사실 실속은 없는데도 좋아 보였던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썰물이 닥치니까 그 허약한 기반을 드러내면서 청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보죠. 이 패닉이 어떻게 한국을 넘어서 중국과 홍콩 시장까지 번져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시장 혼란의 핵심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 공식 PMI는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민간에서 나온 PMI는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충돌하면 투자자들은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안전한 선택, 그러니까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존 캐스티의 사회적 분위기 이론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객관적인 뉴스보다 대중의 집단적인 심리 상태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투자벌이 소식은요, 시장을 지배하던 AI에 대한 끝없는 낙관론을 한 방에 깨트렸습니다. 이로 인해 비관론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바이두 같은 기술주에서 너도 나도 파는 집단적인 투매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건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집단 심리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캠피쇼의 말처럼 모든 금융시장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이랑 은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러자 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투자자들이 빚을 갚으라는 마진콜을 받게 된 겁니다. 돈이 급해진 이 사람들은 결국 주식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고, 결국 한 시장의 위기가 다른 시장의 투매를 불러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죠. 자, 지금까지 오늘의 시장 붕괴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은 2월 한 달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량 경계 데이터는 남은 2월 시장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데이터를 보니까요. 한국 시장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4,750선까지 추가로 하락하면서 지지선을 테스트할 확률이 85%나 됩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진짜 바닥은 오지 않았다는 거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의 전망도 안타깝지만 어둡습니다.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항생지수는 5%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투자 피로감 때문에 항생테크 지수는 7% 가까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두는 10%가 넘는 하락이 예측되는 등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아주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전략적인 사고의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직접적인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전략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 관세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베타 중립화 전략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논리는 간단해요. 관세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자동차 수출주는 공매도 하고 동시에 미국 무역 정책과는 상관없는 내수 방어주는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관세라는 특정 변수에만 베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그 자체에 투자하는 좀 더 정교한 옵션 전략입니다. 데이터 모델을 보면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널뛰기를 할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의 공포가 커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변동성 지수 콜옵션을 사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동시에 시장에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외가격 풋옵션을 팔아서 보험료를 챙깁니다. 즉, 시장은 불안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이죠. 마지막은 유동성 공백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사는 사람이 사라지는 진공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이 전략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진공 상태가 발생할 만한 가격대에 미리 촘촘하게 매수 주문이라는 그물을 쳐두는 거예요. 그러면 패닉에 빠진 매도 물량이 이 그물에 걸렸을 때 아주 싼 가격의 주식을 담고 시장이 제정신을 차릴 때의 반등 수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각자의 블록으로 쪼개지는 분절된 무역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폭락은 관세와 통화라는 이중 충격에 대한 시스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낡은 가치 평가 모델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고요. 통계적으로 변동성은 2월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화권 시장은 신뢰와 정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이런 극단적인 제도적, 정치적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세계 무역의 낡은 규칙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과연 투자의 미래를 지배할 새로운 규칙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